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에 사는 38살 여성입니다. 모두 살면서 고비가 있다는데 제게는 4년 전 있었던 암 진단이었네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남편과 시댁 때문에 암이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사연 채널을 듣다 보면 소위 바람을 유발하는 시댁 이야기가 많던데 제 얘기도 그에 못지 않네요. 몇 년 전 개념 없이 굴던 남편과 시어머니 뒷목 잡기 하고 싹 갈아엎어버린 제 이혼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제 나이 29살.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만나게 된 경우였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없는 아홉스였지 않나 싶네요. 저는 당시 회사 3년차 대리였고 성격도 내성적이라서 직장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인간관계만 하고 조용히 지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신년회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마주치게 됐고 신입사원의 혈기왕성하던 연하남 남편에게 코를 꿰게 되었더랬죠. 저는 최대한 조용히 회사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어딜 가나 소리가 나는 남편과 얽히게 되면서 말 그대로 회사 내에 제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야, 아까 자들이 자리 봤어? 또 간식이랑 편지 올려져 있던데? 그 신입이 차들이 무슨 매력에 홀딱 빠졌는지 몰라. 부럽다. 그러게 존재감 1도 없던 차대리가 남자 신입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 이력 스타덤에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 남자한테 전혀 먹힐 스타일은 아닌데 말이야.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 사회생활하면서 저런 적극적인 연하나 만나기 어려운데 말이지. 차대리가 남자복이 있나 봐. 사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그 신입이 모든 면에서 차대리보다 훨씬 낫지 않아? 그 신입은 아직 어려서 여자 보는 눈이 없나? 그러니까 차대리가 뭔가 무색무취한 것이 평소 화장도 잘 안 하고 말 그대로 수수한 그 자체인데 여자로서 매력이 뭘까? 지난 신년회에서 신입인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제게 공개 프로포즈를 하면서 들이댄 이후 한동안은 회사 어딜 가도 제 이름과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길고 오래 조용히 회사 다니자는 제 신조와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어요. 여자 직원들은 연하남의 대시의 질투를, 남자 직원들은 저의 새로운 매력에 대해 너도 나도 한 소리를 했달까요? 그리고 항상 아침마다 제자리에 누가 보낸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루는 꽃다발, 하루는 차와 간식 등등 남편의 대시는 대놓고 영역 표시를 나는 부담스러움 한가득이었고 저는 2달이 넘게 이어지는 선물 공세에 남편을 회사 밖에서 따로 불러내 만났어요. 이보세요, 박덕민 씨.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회사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차대리님, 저랑 딱 3번만 만나주세요. 그럼 제 매력 아시게 될 거예요. 아니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앞으로 자중해주세요. 전 남자한테 관심 없고 박동민 씨한테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주 주말 시간 좀 내주세요. 차대리님, 제가 밥 살게요. 제가 거절을 해도 무대뽀로 들이대던 남자 때문에 말한 대로 3번의 데이트를 했고 급기야 이 남자가 마지막 3번째 데이트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 차현숙 씨.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서 만난다고 하길래 제가 보러 왔어요. 듣던 대로 차분차분하고 좋으신 분 같네요. 저는 오늘이 동민 씨랑 마지막으로 만난다고 알고 나온 건데요. 사귀는 사이는 아닙니다. 3번 데이트하고 했으면 사귀는 거지. 아가씨 우리 아들 그렇게 해프고 아무 여자나 좋다고 하는 녀석 아니에요. 들어보니 나이도 몇 살 많더구만. 이참에 결혼 전제로 한 만나 봐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민 씨가 저를 좋게 보는 것만큼 저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조실부모하고 고아나 마찬가지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아들이 좋다고 하는 걸 믿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걸로 사람 판단 안 합니다. 우리 집에 시집오는 며느리는 수저 하나만 들고 와도 돼요. 지금도 시어머니를 처음 봤던 그날의 충격은 잊혀지질 않네요. 사실 그날 시어머니를 만나고 남편이 생각보다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구나 했지만 제 인생에 전혀 예정이 없던 구애라서 제가 많이 거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남편과 사적인 몇 번의 만남이 더해졌고 그렇게 저희는 결국 회사 공식 사내 커플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결혼까지 꼴이나게 됐고요. 회사 사람들은 저렇게도 남자가 목매고 좋아해서 결혼하면 여자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까 했지만 웬걸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하더니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말 그대로 제 큰아들이 돼버렸어요. 연애할 때는 곧 죽어도 누나라는 말이나 연하남으로 무시당하기 싫어서 남자다운 척을 하거나 항상 매너 있게 굴더니 결혼하고서는 돌변해서 뭘 하든 제 손을 거쳐서 하길 원하더군요. 예전 가수의 노랫말처럼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고 애기가 되어버린다더니 딱 그 말이 제 얘기였네요. 결혼하고 반년차 주말에 신혼집으로 자기 친구들 다 불러서 집들이 한다고 생쇼를 해서 제가 어금니 물고 혼자 음식 장만한다고 난리인데 남편은 리모컨 들고 소파와 한몸이 되어 꼼짝도 안 하더군요. 그런 남편놈이 미워서 제가 급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진지하게 대답해. 뭔데? 나 지금 TV 보는데 다음에 물어보면 안 돼? 집중해야 한단 말이야. 당신은 내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어. 갑자기. 그냥 나대지 않아서 좋았달까. 내가 워낙 나서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여자가 나대는 건 좀 별로더라고.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조신하게 사람들 수저랑 휴지 챙겨주는 걸 보고 반했었지. 그게 다야. 다른 이유는 없고. 그 정도면 되지 뭐가 또 있어. 아, 맞다. 엄마가 나 처가살이 안 해도 된다고 그건 좋아하셨네. 당신이랑 어머님은 진짜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다. 어쩜 그렇게 내 예상을 안 벗어나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철딱선이 없는 남편놈에게 뭔가를 거창한 기대를 한 제가 잘못이었죠. 결혼 상대자로 저를 택한 이유가 나대지 않아서라는 남편의 대답에 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남편 머리에 딱밤을 한 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결혼하고부터는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고 짜증나게 하는 데는 도가 텄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10대 때 사고사로 두 분 다 돌아가셔 이종사촌 집에서 걷기에 결혼할 때 제가 알아서 해야 했고 저희 부부는 회사 근처 작은 투룸을 얻어 살고 있었어요. 가끔 변두리 시골집에서 사시는 시어머니가 한 번 오시면 며칠씩 있다가 가셨고요. 남편에게는 6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직 대학생이라서 대학 기숙사에서 지냈고 신우도 역시나 제 손이 많이 가는 존재였어요. 시집을 가고 보니 시어머니나 신우나 시댁 가족들 중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고 가장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나 신우가 왜 좋아하고 두 팔 벌려 환영했는지 알만했어요. 시댁 입장에서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좋을 수밖에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남편이나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저라는 사람을 있는 대로 부려먹더라고요. 귀찮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일, 해봤자 답 안 나오는 일 등 가지각색의 명목으로 저에게 대신 부탁하고 하라고 하는 게 왜 그리도 많은지요. 시자 들어가는 건 별 수 없다더니
딱 그런가 보다 했네요. 그렇게 시집살이에 직장살이에 이리저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 보니 결혼 3년 차였고, 그때 제가 종합검진을 받는 해라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랬죠. 2, 3년마다 받던 검진이라 별 생각 없이 가끔 가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데 제 오른쪽 유방에 악성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검진받은 병원 바로 근처에는 여성 전문 병원에서 초음파 및 조직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그랬더니 종양 크기가 500원 동전만한 크기라면서 암이 의심이 되는 상태라 큰 병원을 가보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유방암이라니요. 생각지도 않은 결과에 제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유방암 전문으로 이름난 대학병원에 바로 다음날 예약을 하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제 상태에 대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반응이 가관이 아니겠어요? 자기야, 놀라지 말고 들어.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던 거 결과 나왔는데 나 유방암이래. 일단 어느 정도인지는 가서 MRI나 CT 촬영 해봐야 안다더라. 그래서 내일 바로 대학병원 예약 잡았어. 그래?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조퇴할 수 있나? 회사에서는 허락해줬어. 당신은 내가 암이라는데 놀라지도 않아.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 말지 모르는데 회사 허락이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우리 밥벌이인데. 그리고 아직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다 안 받았고 확진도 안 났는데 오버하지 마. 그리고 유방암은 다른 암이랑 다르게 가벼운 거 아닌가? 내가 당신한테 뭘 말하겠어. 바라는 내가 미친년이지. 암은 암이지 가벼운 암이 어딨어. 그러게 그렇게 되기 전에 관리를 잘했어야지. 너가 암 걸리래?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고 난리야? 내일 보호자로 대학병원 나랑 같이 가. 회사에 연락하라고. 내일 안 돼. 나 중요한 회의 있어서 못 봐줘. 이렇게 바로 전날 일정 빼러 가면 어떡해? 당신처럼 그냥 서류나 만지는 부서랑 다르게 우리는 영업팀이라서 변동 스케줄 많고 못 빠진단 말이야. 내일 당신 혼자 가든지 아는 사람 불러서 아무나 같이 가. 그날 암이라고 하는 병원 진단에 제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보호자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글쎄 남편 놈은 아직 암 확정 난 거 아니지 않냐며 저보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암은 죽는 병도 아닐 뿐더러 수술하고 약 먹으면 낫는다고 남일같이 말하고 말더군요. 그날 밤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하나 싶어 서운하며 혼자 눈물을 줄줄 흘렀네요. 다음날 사촌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추운 겨울바람이 유난히 찼던 날이라 혼자 병원에 가는데 마음 한구석까지 뻥 뚫린 것 같이 춥더라고요. 제가 들고 간 진료 소견서와 영상 자료를 살펴본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종양 크기가 작지 않은 것 같고 개수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수술을 하면서 열어봐야 확실한 크기와 종양 개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유방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암 전이의 여부인데 그것 또한 수술을 해서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했어요. 과학기술 발달, 의료기술 발달이라는 말만 뉴스에서 들어서인지 큰 병원만 가면 명확하고 모든 게 다 치료될 것 같더니 아직 암은 정복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더군요. 결국에는 수술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위를 열어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니요. 그럼 수술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두려움이 연속이라는 말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날 바로 CT나 MRI, 조영제 검사 등을 예약하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수술 의사의 스케줄에 따라 유방암 수술은 3주 뒤라는 날짜가 잡혔고 수술 2일 전에 병원의 보호자와 입원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너 암이라고 해서 정신줄은 놓지 마라.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나도 보험일 하다 보면 아픈 고객들 많이 만나는데
몸이 아픈 걸 떠나 마음에도 골병이 나더라. 고마워. 오늘 언니가 보호자로 같이 병원 와줘서 내가 그나마 버텼어. 내가 미치겠다. 너 지금 얼굴 완전 반쪽이야. 너희 남편은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도 지가 그 회사에 오늘 하루 없다고 거기 망한다더니. 이씨, 예전부터 느꼈지만 네 남편도 앵간하다. 처음 봤을 때부터 지 위주일 것 같더라니. 마누라 아프다는데 나 몰라라 한다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결혼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계속 살 걸 그랬네. 내가 일단 너 암수술 경과보면서 네가 몇 년 전에 들어놓은 보험들 살펴볼게. 그때 내 실적 때문에 네가 들어준 보험이지만 이렇게 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게. 사람 일 참 모르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는 다 허무하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어.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검사들 받을 때까지 내가 또 필요하면 연락하고. 나쁜 생각 말고 그냥 푹 쉬는 거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온몸에 생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탈진을 거듭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저희 집에 와서 치킨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3주 뒤 유방암 수술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애도 안 낳은 여자가 무슨 암이냐며 되려 저한테 몸을 함부로 관리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암이라고 해.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그 병원 믿을 수 있는 건 맞니? 네, 대구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암이라고 판정받았어요. 곧 수술도 해야 하고요. 너는 아직 자식 새끼도 못 낳은 애가 시집 오자마자 암이라니. 혹시 나중에 손자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암도 다 유전이라는데. 어머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걱정까지 하기에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먼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오더니 이제 그나마 있는 몸뚱아리까지 문제니? 우리 아들까지 정신 시끄럽게. 아야. 회사는 수술하고 입원까지 하는 날까지 하면 일주일 이상은 될 거 아닌가? 내가 알아서 사에서 쓰고 잘 해결할게. 다들 먹던 거나 마저 드세요. 요새 유방암은 암도 아니라더라. 그러니 그런 축상하지 말아라. 시댁 식구들 중 그 누구도 몸은 괜찮냐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이 요새 유방암은 암도 아니라던데 걱정 말라고 하고 그냥 끝이었어요. 그러면서 몸 관리 잘해야지 아프면 자기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글픈데 남편이랑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쌀쌀 맞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회사에 수술로 인한 사유를 내고 사촌언니가 보호자를 해줘서 무사히 유방암 수술을 했고 이기 판정을 받았어요. 암 전이가 넓게 퍼진 건 아니었지만 오른쪽 가슴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이었기에 처음 수술 후 거울에 비친 수술 자국을 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싶어서 몸보다 마음이 힘들었고요. 수술 후 일주일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남편 놈은 입원에 누워있는 저를 면회 와서 한다는 말이 수술비나 진료비가 장난 아니게 깨진다며 툴툴거리더라고요. 내가 병원비로 든 돈 보고 놀랐잖아. 무슨 검사 항목은 왜 그렇게 많은 거야? 돈 없는 사람은 아파서도 안 되겠네. 제부,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환자는 심신 안정해야 한다는 상식도 몰라. 죽다가 산 사람 앞에서 병원비 돈 얘기라니. 아픈 마누라 옆에서 보호자도 안 한 주제 너무하지 않아. 지금 병원 이렇게 와 있고 수술 다 잘 끝났다면서요. 그럼 됐죠. 암도 이기러 가면 초기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하여튼 제부는 우리 연수견 때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야. 걱정 말어. 내가 설계한 보험대로면 암보험금 꽤 나올 테니까. 암보험금이요? 와이프가 보험 들어놨었어요? 몇 개요? 5년 전에 이것저것 해서 3개 정도 들었어. 보험비가 10만 원 좀 넘는데 아마 나오는 돈들은 꽤 될 거야.
이야, 저 형덕에 보험금 타먹게 생겼네요. 이런 신박한 결과가 있을 줄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연숙이한테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암은 추적하고 완치 소리 나오려면 5년 이상은 돼야 한다니까. 제보가 마누라 좀 챙겨. 남편이 돈돈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괴소리를 해대자 사촌 언니는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버럭하며 암 보험금 나오니 환자 앞에서 그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촌 언니가 5년 전에 들라고 해서 제가 보험 들어둔 게 3개나 있으니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보험금이 훨씬 많다고 한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사촌 언니에게 암 보험금을 얼마나 타먹게 되는 거냐며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촌 언니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제가 예전에 언니 실적을 도와주려 보험을 3개 정도 들어둔 게 있었거든요. 언니 말로는 자기가 설계해 준 걸 다시 봐야 하지만 억 단위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진단비, 항암, 표적 항암, 통원비, 수술비 전부 다 해서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 후에 다시 집으로 가서 몸조리를 하는데 남편이 암 보험금 빨리 어떻게 처리하고 알아보라고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보험 신청을 했더니 1억 3천만 원가량의 보험료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들어갔던 병원비를 제하고도 꽤 많은 돈이 제 수중에 들어온 셈이었죠. 남편은 제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보험금이 1억이 넘는다는 말에 한동안 입이 귀까지 걸려서 좋아 죽었어요. 저는 그 꼴을 보고도 몸에 힘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말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후 저는 회사 복귀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아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항암 통원 치료도 해야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랑 신우가 또 와 있더라고요. 암 치료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터라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도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안방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처음 보는 환한 얼굴로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 내가 네 덕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다 가게 됐구나. 시집 올 때 뭐 안 해와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짜 맨몸으로 그냥 오더니 그래도 네가 효도를 한번 하는구나.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시골집은 어떻게 하시고요? 재작년에 수해 있고 얼마나 집이 망가졌어.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 맨날 걱정했잖아. 그러더니 이번에 네가 가게 목돈 해줬다며? 시골집 처분하고 네가 준다는 그 돈 갖고 이래저래 하니까 대구에 20평대 아파트 하나 사겠더라. 제가 어머님 아파트를 해드린다고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제가 무슨 목돈이 있어서 그걸 해드리나요? 혹시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돈 해줘서 어머님 이사 간다고요? 그렇지. 내 평생 아파트라는 곳에 살아볼 줄이야. 요즘 같으면 어디든 날아다닐 것 같다니까? 어머님, 제 목돈이라는 그 돈, 제 암 보험금이에요. 전 그 돈 어머님 못 드려요. 어디까지나 남편이 혼자 생각하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 이사는 바라지도 마세요.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이미 시거집 다 내놓고 새 아파트까지 보고 왔는데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계약하기로 하고 왔어. 제 덕에 아파트에 살아보겠다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생전 처음 듣는 외계어를 시어머니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진 목돈 어쩌고 하는 걸 보더니 제 암 보험금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 같았는데 한동안 머리가 멍하니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밖에 나가서 뭘 사온 건지 두 손 가득 봉지를 들고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재빨리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방금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시골집 팔고 대구에 20평대 아파트 이사 오신대. 그것도 곧 부동산 계약 앞두고 있다는데 그거 당신이 벌인 일이야? 당신 내가 가진 목돈이라는 게 설마 내 암 보험금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 뭐죠?
당신 보험금 턴 돈으로 우리 엄마 아파트 사주려고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가계약도 하고 이제 진짜 계약만 남았어. 그런데 그게 왜? 그게 왜? 미쳤어? 그거 내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어머님 집을 사는데 못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도 시집을 왔으면 뭐라도 효도해야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트름 보증금 엄마가 반 정도 내주신 거 알고 있지? 그럼 당신도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 거 아니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당신은 암에 걸린 덕에 내가 효도를 다 해보게 생겼어? 내가 당신 특이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도라이인지 몰랐다. 내가 안 걸려서 아플 때 회사 일 바쁘다고 무관심하질 않나. 내가 안 걸렸을 때 병가나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보험금을 날림하라고 해.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예전부터 엄마 집 이사시켜드리고 싶다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한 건 당신이야. 보험금 차고 넘치게 받았으면 시어머니 집 걸 때 보탤 수도 있지. 뭘 그거 알고 나를 도라이 치고 그래. 당신이 더 이상한 여자야. 설마 벌써 내 통장에서 돈 빼갔니? 그랬어? 내 허락도 없이 1억 이체했지. 그래도 2천만 원은 당신 통장에 뒀어. 그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쓰라고 내가 특별히 배려한 거니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진짜 미친놈이네. 당신이 아무리 남편이고 내 통장 정보 안다지만 그걸 본인 허락도 없이 건드려? 내가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 딱 기다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유일한 약점은 시어머니였어요. 누가 보면 마마보이라고 할 만큼 시어머니 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어머니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빠릿빠릿하게 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남편이 제 보험금으로 대리효도하고 생색내는 걸 알았지. 아니었으면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간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완전 당할 뻔했지 뭐예요. 후에 사정을 알아봤더니 남편 놈이 제가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받자 시골 낡은 집에 사는 시댁집을 팔고 대구 좋은 동네에 시어머니 아파트를 사주려고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늘 자기 홀어머니 좋은 집에 살게 하지 못한다고 푸념 섞인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암에 걸렸고 보험금으로 꽤 큰 목돈을 탄 걸 보고 옳았구나 한 거예요. 제가 사정을 알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내 보험금을 당신이 왜 탐내냐고 마구 따지자 남편은 그런 제 반응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이번에 제대로 된 효도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항암 방사선 치료로 힘들었던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정리하고 싶다고 마음먹던 차에 남편 놈도 이참에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자기 위주인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누라 암 수술 받는데 병원에 한번 얼굴 들이밀고 끝인 남편이 세상 어느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저는 일단 은행에 가서 남편이 저 몰래 돈을 이체한 내역을 증거로 뽑고 비밀번호부터 모든 금융정보를 다 바꿨어요. 저와 생활비나 돈 이체를 할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니 이런 작당을 할 줄 꿈에도 몰랐었네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이 제 맘대로 통장에서 돈을 이체한 것을 어떻게 처벌할지, 이 남자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지를 알아봤어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 몸이 힘들었지만 이대로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내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알면 당신 깜짝 놀랄걸? 당신 정신 단단히 부여잡고 내 말 잘 따라와. 뭔데? 뭐길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런 요란 법석이야? 당신이 나한테 동의나 허락도 없이 돈 1억 이체한 거 그거 절도죄 성립된대. 그래서 신고하려고. 미쳤어. 배우자나 가족은 그런 거 다 면제돼. 어디서 알지도 못하고 협박질이야. 아니? 틀렸어. 나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직접 설명 들었거든. 당신이 이용한 은행 ATM 기계는 친족이 아니잖아? 그냥 은행 소유 기계일 뿐이지.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되고 내가 신고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내야 된대. 그러니까 선택해. 1억 다시 내 통장에 고이 돌려놓던지 아니면 콩밥 몇 년 먹어보던지. 아, 당신 알고 보니 돈에 미친 여자였구나. 그 보험금 몇 푼 때문에 남편을 신고해. 미쳤어. 내가 아니고 네가 미쳤겠지. 자기 돈도 아니면서 큰눈에 눈이 돌아가지고 지 엄마 집을 사줘.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안 미치겠니? 내가 여태 몇 년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너같이 싹 썩는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아. 그냥 이참에 이혼해. 내 돈도 돌려주고 내 인생 자유도 다 돌려줘. 제 보험금이고 나발이고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이도 아직 없고 결혼 3년 살아봤으니 미련 없다고요. 물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혼 요구를 거절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절차 밟아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어서 제3분할이든 위자료든 다 주던지 아님 빠르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던지 둘 중 고르라 했더니 남편 놈은 끝까지 버티다가 합의 이혼을 선택했죠. 콩밥은 먹기 싫었는지 제 보험금 1억도 다시 돌려놨더라고요.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동화나라 같은 이야기입니까? 현실에서 좋은 이별은 없다고 봐야죠. 저는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이미 혼자 살 집도 구해놓고 치밀하게 제 앞날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집까지 팔고 이사도 못 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결국 남편과 제가 살던 투룸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효자인 남편 뜻대로 그렇게 자기 어머니 모시고 평생 그놈의 효도나하고 살라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애걸복걸해도 굽히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돈을 받고 헤어진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저도 맨몸으로 시집와서 시댁 인간들 뒷바라지하면서 그 빚 갚았으니 서로 투쳤다 생각하고 있자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다니던 직장도 옮기고 2년 동안 전 남편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온전한 제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혼자도 살아봤더니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잘 맞는 팔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보고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으라고 하나 봐요. 그렇게 제가 혼자만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던 그때 제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 남편이 다짜고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목 놓아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전 남편을 보면서 이 인간이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이러나 싶어 짜게 식은 얼굴로 잠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 놈이 하는 말이 진짜 코웃음치게 만드는 말이더라고요. 이혼하고 2년 만에 갑자기 불쑥 찾아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얼마 전 폐암 판정 받았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섭다며 저보고 병원을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앞을 막고 이러시나요? 지금 나 스토킹하니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고 찾아와? 나 폐암이래. 일주일 전에 검진받았더니 암이라잖아. 네 생각이 가장 먼저라더라.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말을 해도 왜 그렇게 정없이 얘기를 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 아주 잠시였고 이제 안 보고 산 지도 엇비슷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폐암 3기 아니면 4기라는데 나 어떻게 하지? 당신도 예전에 유방암 때문에 병원 드나들었으니 잘 알 거 아니야. 난 유방암 초기였고 댁은 폐암 말기 같은데 이미 다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면 되겠지. 댁의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만 가시고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 보호자 해주라. 엄마랑 여동생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병건을 할 수 없는 처지고 그래도 경험자인 당신이 보호자하고 병건을 해주면 될 것 같아서 찾아왔어. 폐암이라고 하더니 뇌종양 아니야. 당신 뭔가 잊은 모양인데 우리 이혼하고 지난 2년간 보지도 않던 사이야.
말 그대로 여러모로 남이라고. 당신이 죽던 살던 나하고 일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렇게 냉정한 말을 해. 당신은 아프고 약한 거 그냥 못 지나치고 따뜻한 사람이잖아.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그러니 인류애라도 발휘해서 나 좀 간호해주라. 맞아. 그랬었지? 2년 전만 해도 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쩌냐? 내가 박모 씨와 인연을 정리하면서 과거 등신 같던 그 여자도 정리해버렸거든. 경찰 부리기 전에 이만 갈 길 가라. 전 남편이 막무가내 개념 없기로 제일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릴까 싶어 저는 빠르게 할 말만 하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2년 만에 본 거지만 예전 남편 때문에 혈압 오르던 감정이 남아있어서인지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불쾌감이 사라지지를 않더군요. 그 후로 남편이 저를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며칠 동안 집 앞에서 서성이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혹시나 택배거나 중요한 일인가 싶어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전 시어머니였어요.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데 제가 그분을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미 끝난 인연이니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내가 만나달라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니? 네가 이런 애였어? 어머님, 지금 전화통화 해드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아님 지금이라도 전화 끊을까요? 너도 얘기 들었지. 우리 동민이가 암이란다. 그것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데 요즘 증세가 악화돼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가고 있어. 네, 암이라는 얘기는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네가 예전에 암투병도 했고 우리 아들 병간호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의사 말로는 폐암 말기라서 수술도 못한다고 하는구나. 그냥 항암이나 치료 정도는 병원에 오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저러다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싶어. 이런 말 제 입으로 굳이 안 하고 싶지만 저는 그쪽 집안과 더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드님이 저를 찾아와서 병건호 해달라는 말을 똑같이 했지만 요새 간병인 분들 실력 좋으세요. 그러니 잘 알아보시고 고용인 구하시거나 어머님이 직접 간호하시고요. 누군 몰라서 안 하니? 나도 몸이 망가져서 누굴 돌볼 터지가 안 되고 간병인은 돈이 없어서 못 쓴다. 지금 아들 몸 아파서 일상생활도 힘들고 회사도 간뒀어. 내 딸이 어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 몇 푼 주는 게 다야. 아, 돈 안 들이고 병 건호할 사람을 찾다 보니 저였어요? 전 남편도 개념 없더니 아주머니도 똑같네요. 어디서 사람 호구로 보고. 앞으로 전화하거나 연락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런 개소리 들으면 신고하고 가만 안 둘 겁니다. 제가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그 집안 인간들과 말을 섞었을까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몇 년 지났다고 사람이 바뀔 리가 있나요? 어른이라 예의 차려줬더니 전 시어머니는 돈이 없다며 저보고 아들 병건호 해달라는 개소리나 시전하고 말이에요. 그러게 제가 결혼 전부터 전 남편에게 술, 담배 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귓등으로 들어먹더니 결국 손도 못 쓰는 폐암 말기가 된 거였어요. 아들이나 엄마나 그놈의 이기적인 유전자는 대를 이어 계속된다 싶었네요. 그러고 전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또 집 앞에 추리한 몰골로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 인간이 죽어야지 이 질긴 인연이 끝나나 싶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뭐, 또 왜?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참 구질구질하다. 당신 내가 죽고 살고 못 살던 내가 뭔 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받아줘야 해. 나 반성 많이 했어.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당신도 이렇게 혼자 병원 와서 항암했겠구나 싶더라고. 내가 회사 핑계로 보호자도 안 해주고 병간호도 안 해주고 해서 당신 많이 섭섭했지? 그래. 이제라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도와주면 가슴 깊숙하게 상처가 남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완전 정 떨어졌잖아.
그리고 보험금 사건으로 정점을 찍어서 이혼까지 했고, 당신 폐암 말기 판정 받았더니 죽을 때가 되긴 했나 보다. 그걸 다 깨닫고. 내가 35년 살아보니까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생에 없더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만큼 못해준 거 미안했어. 결혼하고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헤어질 줄도 모르고 까불었네. 그러니 귀인이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알기는 알아? 다 끝난 말다니 무슨 소용이냐마는 폐암이고 뭐고 지지 말고 잘 이겨내길 바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말밖에 없다. 아직도 내가 미워? 글쎄. 지금은 당신한테 그런 강렬한 감정 자체가 없어. 누구 미워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와 감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 그렇구나. 연수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할게. 내 마지막 하게 해주지 않을래? 넌 아니라고 하지만 난 네가 필요해.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꼭 그렇게 초를 쳐야겠어. 네 마지막은 새로운 조광지처를 드리거나 가족이랑 마무리하렴? 내가 봤을 때 폐가 문제가 아니라 네 뇌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재검사 받아보든가. 너도 딱히 누구 옆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다시 재결합해서 나 죽기 전에 같이 살자고. 너도 나 많이 좋아했잖아. 저게 꼭 매를 벌어요. 헛소리 그만하고 싹 꺼져. 어쩐지 전 남편이 혼자 반성을 하고 제 입장을 이해했다는 둥 소리를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암 걸려서 초췌해서 불쌍한 마음에 끝으로 말 받아줬더니 마지막을 함께하자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피차 이혼하고 서로 혼자인데 지금이라도 재결합하자고요. 시어머니 말로는 전 남편이 다 죽어간다더니 문지막 넘을 힘도 있어 보이고 헛소리를 씨부리는 게 아직은 오래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저를 후려치게 하는 전 남편에게 분노해서 싸대기를 날리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 남편과의 이번 생의 마지막 만남이었네요. 후에 예전 겹지인을 통해 전 남편 얘기를 전해 듣기로 결국 암 수술도 못하고 약물로 겨우겨우 버티다가 1년 만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70 넘은 노모가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갔다고 세상스럽게 울고 훈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게 전 남편은 왜 그렇게 세상 천지 분간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과거 애정을 가졌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 소식에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었지만 진즉에 끝낸 인연 제가 못하러 왈가왈부하겠어요. 이렇게들 운명이었나 보다 하고 마는 거죠. 부부라는 인연은 악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말을 흔히들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살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가정 밑바닥까지 봤더니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겠네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지고 진창이 되는구나도 알게 됐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가족이 됐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걸 받아주지는 마세요. 냉정하게 선을 그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타인도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일단 내가 괜찮고 나서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없애고 그저 희생하고 살고 참고 살다 내가 망가지고 힘들고 나서야 내 한계를 벗어난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귀한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존중받고 안녕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진심의 감사도 함께 전할게요.